절망적인 전쟁터에서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살아가던 한 여성이 낯선 나라로 떠난 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전쟁의 공포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국경 마을에서 1년간 홀로 의료소를 지켜온 28살 간호사 사빈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세요.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까지 선언했던 그녀였습니다. 몇 개월간 한국행을 망설였던 사빈, 결국 고향마저 폐허가 되자 용기를 내어 모든 걸 버리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사빈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 스스로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절망밖에 모르던 전쟁 과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별에서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진 사빈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예요. 당시 제가 살던 곳은 우즈베키스탄 국경 마을 카라칼팍스탄이었습니다. 이름도 낯선 그곳에서 저는 28살의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간호사라고 해봤자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는 난민촌 의료소에서 혼자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사치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구나. 기억에 남는 아침이 하나 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료소 난로는 며칠째 꺼진 상태였고 연료를 구할 돈도 없었거든요. 손이 시려서 주사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감기 기운이 있다며 진료를 받으러 오신 거였습니다. 선생님, 약이라도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감기 약조차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미안하다고 내일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제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안이 된다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서 버텨야 하는 진짜 이유를 말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1년 전 폭격으로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은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제게 남긴 말이 있었거든요. 사빈아, 사람을 살리는 일만은 멈추지 마.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서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과의 마지막 밤이 떠오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선에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빈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들을 지키겠어? 당신이 환자들을 포기할 수 없듯이 나도 내 임무를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을 전선으로 보낸 건 바로 저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웃으며 인사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좀 더 강하게 말렸다면 아니면 아픈 척이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1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사람을 전선으로 보낸 건 저였으니까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남편은 항상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에도 저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나르 기자였습니다. 35살이었던 그 친구는 저보다 7살 많았지만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함께 의료소에서 일하며 서로를 의지했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 나르 기자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빈아, 나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한국에서 말이야. 한국에서 뭘 하려고?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많은 걸 배워서 나중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나르 기자가 떠난 후 가끔 오는 편지를 읽으며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비나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야.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곳이야. 여기서는 노력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 언젠가 너도 여기 오면 좋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희망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이곳에서 무슨 새로운 기회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사실 평범한 하루라는 게 있을까요? 전쟁터에서는 모든 날이 생과 사의 경계였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의료소에서 혼자 약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의료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배 부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빨리 좀 봐주세요. 소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울부짖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의 배에는 크고 작은 파편들이 박혀 있었거든요. 급히 아이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상처를 확인해 봤어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파편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의료소에는 수술용 마취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취제 없이 어떻게 파편을 제거한단 말인가요? 아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서 다행이긴 했지만 수술 중에 깨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스를 잡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3년 전에 한국으로 떠난 나르 기자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여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메스를 들고 아이의 배를 절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이곳은 외부인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소 문이 활짝 열리면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한국어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의료소인가요? 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의료봉사단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침착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우즈베키스탄 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말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파편 때문에 위험한 상태예요. 하지만 마취제가 없어서. 제 말을 듣자마자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빠르게 한국어로 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가방에서 각종 의료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소년을 보더니 즉시 마취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같이 해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년 동안 혼자 버텨온 제게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정말 숙련된 솜씨로 파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어요. 저는 그의 보조를 맡았는데 놀랍게도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팀처럼 말이에요. 이 파편이 가장 위험해 보이네요. 조심스럽게 제거해야겠어요.
준호가 가장 큰 파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긴장됐어요. 자칫 잘못하면 대동맥을 건드릴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정말 능숙하게 파편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꼼꼼히 봉합까지 마쳤어요.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소년이 눈을 떴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일을 해내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남편이 떠난 후 1년 동안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텨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원래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아 보여요. 괜찮다면 며칠 더 있으면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 절망적인 곳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르 기자가 편지에서 말했던 새로운 기회가 정말로 제게도 올 거라는 것도요. 준호 씨가 머물기로 한 첫 주는 정말 바쁘게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바쁜 시간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료진과 함께 일한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준호 씨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세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셋째 날 오후였는데 팔이 부러진 7살 여자아이가 왔었거든요. 아이는 무서워서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을 꺼내더니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 인형의 이름은 뭘까? 너가 이름을 지어줄래?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인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나나라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팔을 치료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어딘가 아렸거든요. 그날 밤 의료소 정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준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잘 다루시나요? 의대에서 배운 건가요? 준호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의대는 졸업했지만 전문의가 되지 못했어요.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포기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 보여준 그의 정확한 수술 솜씨를 보면 분명 숙련된 외과 의사였는데 어떻게 중도에 포기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요? 이렇게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준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6학년 때였어요.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가 실려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중에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25살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왜 준호 씨의 눈에서 때때로 깊은 슬픔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그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셨군요. 네. 더 이상 메스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환자를 보면 그때 그 청년이 생각나서. 그래서 의료봉사 일을 시작했어요. 직접 수술하지 않아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로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전선으로 보낸 죄책감에 대해, 준호 씨는 환자를 잃은 트라우마에 대해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빈 씨, 남편분이 돌아가신 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라고 해서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어느새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준호 씨가 떠나야 할 시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본부에 연락해서 머무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일할 때도 자꾸만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더 많이 웃게 됐습니다. 특히 준호 씨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김없이 옆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열이 나서 쓰러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폐렴이었어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의료소에는 적절한 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제가 걱정하자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제가 시내까지 가서 약을 구해올게요. 왕복 5시간 정도 걸리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는 정말로 위험한 길을 감수하며 약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준호 씨의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도 나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1시간 정도 걸어왔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항생제 덕분에 무사히 회복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준호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량하고 책임감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즈음 준호 씨가 저에게 특별한 걸 보여줬어요. 바로 나르 기자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편지에는 한국에 정착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나르 기자뿐만 아니라 그녀가 알게 된 다른 여성들의 성공담들도 많았습니다. 굴라라라는 친구는 부산에서 한국인 어부와 재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국어도 유창하고 시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낸다고 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파라는 언니는 이제 한국인 직원들을 고용할 정도로 성공했어. 우즈베키스탄 음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구체적인 희망을 품게 됐어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빈 씨, 한국에는 정말 당신 같은 여성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준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경험도 많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진 분이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정말로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요? 세 번째 주가 되자 우리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고 저 역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의료소 뒤편 작은 언덕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준호 씨가 옆에 와서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빈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피어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의료소로 돌아가던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땅이 흔들릴 정도의 폭발음이 터졌어요. 적군의 급습이었습니다. 사빈 씨, 빨리 엎드려요. 준호 씨가 저를 땅에 눕히며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감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몰려왔어요. 폭격은 계속됐고 저희가 그토록 애써 지켜온 의료소 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폭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저를 감싸고 있는 동안에도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폭발음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굉음이 터졌어요. 바로 저희 의료소 방향이었거든요. 안 돼. 저는 준호 씨를 밀어내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의료소에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어제 수술받은 소년도 폐렴으로 치료받던 할아버지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빈 씨, 위험해요. 지금은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준호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의료소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마.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의료소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건물의 절반이 무너져 내려 있었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잔해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뛰어와서 저와 함께 잔해를 치웠어요. 조심해요. 건물이 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어제 수술받은 소년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거든요. 괜찮니? 아픈 곳은 없니? 소년은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잔해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위에서 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내렸거든요. 저는 그것을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 순간 무겁고 차가운 것이 제 다리를 짓눌렀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었어요. 순간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빈 씨. 준호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임시로 마련된 천막 안에 누워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리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제 곁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정신이 드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 씨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스며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제 다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신경도 일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을까요? 준호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간호사인 제가 제대로 걸을 수 없다면 어떻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남편의 유언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요? 준호 씨, 제가 의식을 잃은 동안 수술을 해주신 거죠? 네.
파편들을 제거하고 부러진 뼈를 맞춰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메스를 잡았다는 걸 말이에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럼 말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를 말이에요. 환자를 잃은 트라우마로 의사의 길을 포기했던 그가 저를 위해 다시 수술대에 섰던 거였어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봉사단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였어요. 이 지역의 상황이 너무 위험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틀 후에 떠나야 해요. 준호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요. 가세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세요.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사빈 씨.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당신은 한국에서 다시 의사가 되어야 해요. 오늘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별은 언젠가 올 일이었어요. 전쟁터에서 피어난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런 약속은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에요. 준호 씨가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됐어요. 다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에도 전쟁이 번졌어요. 폭격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도 부모님의 무덤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건강한 다리도 고향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제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 준호 씨가 떠나는 모습,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그날 밤 콘크리트에 깔려 죽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을 보니 준호 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봤어요. 사빈 씨께.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당신이 제게 준 용기로 다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번엔 제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다리도 불편한 제가 낯선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나르 기자로부터였습니다. 국제전화였는데 3년 만에 듣는 그 친구 목소리에 저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빈아, 너 괜찮니? 소식을 듣고 정말 걱정했어. 나르 기자. 정말 내 목소리가 맞니? 그럼. 사빈아, 들어봐. 여기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 여자들이 정말 많아. 나처럼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말이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모든 걸 도와줄 테니까 용기 내. 나르 기자의 목소리는 3년 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는 이제 다리도 불편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 여기서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해. 너의 간호사 경험과 의료 지식이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 씨의 편지와 나르 기자의 전화가 같은 날에 온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운명적인 신호일까요?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마.
어쩌면 그 일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절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나라로 떠날 용기가 있을까요? 그 밤 이후로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준호 씨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나르 기자의 말들을 계속 곱씹어봤습니다. 과연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나라로 떠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그날 아침 임시 캠프에서 지내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치료해드린 환자 중 한 분이었거든요. 선생님, 우리 손녀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게 정말인가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었거든요. 혹시 그게 정말이라면 가세요. 선생님 같은 분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라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출국 절차는 정말 복잡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가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준호 씨가 한국에서 모든 걸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기초적인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나르 기자가 보내준 한국어 교재로 혼자 공부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외우는 대만도 며칠이 걸렸어요. 드디어 출국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남편이 무덤에 들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분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우즈베키스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반듯한 도로들, 그리고 어디서나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바로 준호 씨와 나르 기자였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나르 기자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옷차림부터 헤어스타일까지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와서 꽉 안아주는데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비나 정말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르 기자의 한국어 실력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 종일 울기만 했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더니 지금은 이 정도야. 준호 씨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몇 달 만에 만난 그는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빈 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르 기자가 저를 데려간 곳은 인천중앙시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아담한 집이었는데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적응해. 내 가게도 바로 아래층에 있어서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어. 나르 기자의 가게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즈베키스탄 음식 재료들과 전통 공예품들이 가득했는데 한국 손님들도 꽤 많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만 왔는데 요즘엔 한국 분들도 많이 와. 우리 음식에 관심이 많더라고.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나르 기자와 준호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준호 씨는 제가 한국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어요. 2달째부터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지역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병원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간호부장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인천의 우즈베키스탄 여성 모임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굴라라라는 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29살인 그분은 부산에서 한국인 어부와 재혼해서 두 아이의 새엄마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섭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인 플롭을 만들어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달라고 하세요. 굴라라 씨가 웃으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성 모임에서는 서로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생활 노하우를 전수하며 고향 음식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그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준호 씨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사빈 씨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꽃집 말이에요. 꽃집이요? 왜 꽃집인가요? 꽃은 희망을 주잖아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우즈베키스탄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꽃집은 병원 근처에 작은 점포를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꽃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환자 가족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꽃을 사러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준호 씨와 함께 꽃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꽃집 앞을 지나가던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이 꽃은 무슨 향이에요? 아이가 가리킨 건 흰색 장미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다음 대답했습니다. 평화의 향기란다. 내가 이제 사는 나라, 그리고 내 마음속 평화의 냄새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평화를 찾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 씨와 저, 그리고 나르 기자와 굴라라 씨가 함께 뜻을 모아서 NGO를 만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름은 뉴 호프 코리아였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한국 정착을 돕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준호 씨의 제안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경험을 살려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국어 통역사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새로 한국에 오는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한국어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까지 설명해드리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린 우즈베키스탄 여성분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빈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 저도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말씀하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제가 정말로 계속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았거든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향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저희가 시작한 희망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매일 꽃집에서 일하면서 저는 생각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절망 속에서 만난 사랑이 이렇게 큰 희망으로 자라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